네, 맞았습니다. 데이트는 했어요. 이거 파일 드릴게요. 그래도 그 과거 국제금융도시의 어떤 경제적, 기능적인 가치하고 현재 지금 IT라든가 이런 디지털 금융이 바람이 불려서 좀 변화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금융도시. 네. 과거 90년대하고 현재 IT가 확산된 지금하고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상당한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핀테크라든가 그런 IT 기술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굳이 사람들이 꼭 모여야 되느냐 지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특히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안 모여도 되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각성이 됐겠죠. 어저께도 홍콩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굳이 이게 출근을 해가지고 그 꼭 거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안 모여도, 안 만나도 우리끼리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오이긴 하겠지만은 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건이 교역되고 뭐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렇게 막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 중심지라는 게 지리적으로 중요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은 좀 테크놀로지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뭐 지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국제 금융 기능은 뭐 한 30위권 정도 평가들이 있고, 네, 사실 가까운 일본은 전통적으로 좀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네, 중국도 뭐 두세 개 도시가 이렇게 저희보다 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직까지도 국제 금융 허브의 역할이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제금융 허브라는 거가 사실 우리가 90년대에 금융위기 겪고 나서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야심차게 우리가 뭔가 금융의 중심이 한번 돼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걸로 압니다. 김기환 대사님이 아마 시작하셨던 걸로 알고 되게 이제 반가웠었고 가슴 뛰고 막 이런 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뭔가 좀 해본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금융 허브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제가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까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 여러 나라가 그 지역, 그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이 많이 됐어야 되거나 배후 산업, 인구 규모 이런 것들이 돼야 되더라고요. 배후 지역의 경제력이 얼만큼 되느냐의 함수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이란 거는 뭐 15억 인구가 벌써 있고 상하이가 뜰 수밖에 없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만만하게 보지만은 1억 5천이라는 인구가 벌써 버티고 있는 내수 시장이 너무나 탄탄한 그리고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런 배후지가 있어서 도쿄가 발전한 거고요. 사실 뭐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 별도의 시장으로 치잖아요. 아시아 엑스저팬, 일본은 따로 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다른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항상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저러는데 막 이런 비교를 하지만은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싱가포르, 홍콩, 그다음에 런던 뭐 이런 데들도 보면 다들 그런 교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같이 배후 지역에 대박을 내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도 대박을 내긴 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잘하고 있죠, 그죠? 글로벌 탑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쉽지 않나. 그 금융 중심이라는 걸 하기에는 또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그게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나라들이 활발하게 와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일본은 예외라고 했죠. 일본의 내수 시장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 배후 지역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언어가 공통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가 대표적이죠. 싱가포르이 그 점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그런 우리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꼭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거고 핀테크에 있어서도 시조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었어요. 90년대 말에 오원이라고요. 조선일보에도 옛날에 기사 찾아보시면 앙드레 리라는 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혹은 딜 컴포저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온라인으로 투자은행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다 해버리겠다. 언컨택트인 거죠. 언택트를 그때부터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논현동에 있는 그분이 이제 했었는데 그분의 테크니션으로 IT 가이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팀 렁이라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았었는데 그 친구가 토로한 게 그겁니다. 아, 이게 한국이 좋긴 좋은데 도대체 영어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홍콩에 대비해서 표지판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프라가 이제 영어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선 상당히 살기가 불편하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인프라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살기엔 힘들어서 글로벌 금융 허브를 어떻게 구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좀 비슷한 질문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서울도 그것을 오래 해왔고, 지자체들도 뭐 부산, 뭐 심지어 뭐 전주도 예, 자기네가 금융도시로 이렇게 좀 혁신을 이루겠다 하는데, 예, 글쎄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국제금융센터에 사무실 임대를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사에 무료로 예, 이렇게 쭉 제공을 해주고, 네, 사실 이게 인력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한테 얻는 수익은 무엇인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현 상황을 조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지자체들도 앞다퉈 해왔는데, 네. 좀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고,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중심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표수를 얻기에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글로벌 금융의 중심 내지는 뭐 이런 거가 되고 싶은 야망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막 처음에 받았었고 가슴이 뛰었다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누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분들이 아마 표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자꾸 의식해가지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그걸 되고 싶어가지고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것이기 딱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보기에는 그 단어만큼은 제발 쓰지 말아주셨으면 싶습니다. 하다못해 전주에, 부산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에 국민연금이 가 있는 것도 정부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파이낸스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해서도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보의 근원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이 모든 회사들의 헤드쿼터 근처에 있어야지 찾아가서 뭐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정보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그런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확 떨어져 있으니까는 비용이 엄청난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네. 그래서 굳이 그걸 지방의 꼭 금융 중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클레임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예상되는 국제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까요? 국제금융 지형부에 있어서의 변화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홍콩이 대표적인데 홍콩 보안법 그걸로 인해서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상하이나 싱가포르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게 더 가속화가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중국에 투자할 그런 금융사들은 상하이로 가서 중국어로 얘기하면서 비즈니스가 되도록 돼 있고 뱅가드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 팬 에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그 금융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쪽으로 어차피 영어를 써가면서 공통적으로 다들 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싱가포르는 뭐 택시 운전사분들도 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곳에 통하고서 살기가 좋죠. 그쪽으로 움직여가는 활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서로 간의 재택근무 이런 거가 활성화되면서 특히나 더 뭐 굳이 꼭 홍콩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움직임들도 많겠죠. 그 지금 현재 정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되든 네, 계속 핀테크 육성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샌드박스 운영이라든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충을 약간 시켜서 네.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현장에서는 그래도 힘들다, 네. 한계가 있다, 네. 어떤 부분들에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지.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란 거가 그 혈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제에, 함부로 실험적인 걸 마구 했다가 감당을 못 할까봐 걱정이 되겠죠. 가뜩이나 또 우리는 제조업을 잘하고 있는 마당에, 금융 때문에 이 제조업이 망가지거나, 금융 위기를 다시 또 겪거나,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 규제 당국에서, 현업에서의 불만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보수성을, 이제 금융의 보수성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기회를. 하는 말씀들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도 한번 알아는 보고, 좀 테스트 좀 해보고, 이럴 필요는 있을 텐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규제 감독 당국이,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걸 얼만큼 개방적으로 생각해 주시느냐. 네. 자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국내 실정은 되게 보수적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보수적으로. 반면에 싱가포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앞서 나가는 걸 보면은, 아, 쟤네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융을 하겠다고 목숨 건 나라들이고, 자연자원 자체가 없는, 식수 자체가 안 나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뭘 수입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으로 하겠다고 작정을 한 나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배후의 산업 같은 게 좀 탄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출발 베이스가 좀 서로 다른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법률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그쪽은 뭐라 그러죠,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것만 하지 마라, 그 외엔 다 오케이. 우리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시스템, 이런 것만 해라. 그래서 딱 한정을 지어버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하시는 분들. 블록체인도 그렇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로봇 애널리스트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블록체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익숙하진 않아요. 가상자산이라는 거. 네.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익숙치는 않은데, 어쨌든 해외 금융사들도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나 상품을 늘려가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교수님 보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징 수단, 거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그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적자 재정 운영을 감수하고, 엄청나게 정부들마다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는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올 게 뻔한데 어떻게 이거를 해징할 거냐, 인플레이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귀금속, 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만은 비트코인 쪽으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게 안전한 거냐는 별개의 문제죠. 엄청 위험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 뭐 테슬라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우리가 뭐 1.5 빌리언, 뭐 거의 2조 원 가까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꽝 발표해버리고, 앞으로는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비트코인 값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럼 믿을만 한 거냐 뿐만 아니라, 또 뭐 마스터카드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가지고서 거래하는 거를, 내지는 비트코인으로 그 물건을 사거나 하는 거에 좀 서포트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이걸 우리가 믿을만 한 거냐, 그러면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 우리의 법정화폐를 대체를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슈퍼스타 CEO니까는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은 게임스탑 주식도 엄청나게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내려간 적도 났었고,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 치솟아 버렸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3년 전에 그 사람 말 잘못해가지고 2천만 불인가를 벌금을 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슈퍼스타 지위,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런 나르시시스틱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고서 게임스탑에서 한번 써먹어보고 또 비트코인으로도 한번 써먹어보고 너무 신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믿을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조심스럽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가 대체자산으로서는 규모는 커지고 있다. 블랙락도 지금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회사에서들도 피팔도 그렇고, 또 여러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최소한 또 투자 자산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네, 그 금액 자체가 1비트에 5천만 원. 이게 너무 널뛰기 하듯이 하니까 네, 이걸 가지고 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1달러 그러니까 변동은 있지만 네, 폭이 작잖아요. 네, 이거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예, 과연 그게 이게 통화처럼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변동성 문제가 엄청나게 크죠. 진짜 막말로 테슬라가 만약에 자기네들 하청업체한테 또 비트코인을 줘서 부품 거래를 이걸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얘기할 거나 아니면 자기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일단 노조가 파워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비트코인 받아놓고 말이죠.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안다고. 내 월급이 천정부지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거면은 상투 끝에 팔라고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비트코인 값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 리스크를 니네가 져라 이거거든요. 소비자들 보고도 비트코인 값이 어떻게 됐을 때에 이 테슬라 차를 사십시오. 그 프라이스 리스크를 당신이 지라 이런 식이거든요. 누가 지겠냐고요. 물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그런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하청업체를 통해서 얘네가 알아서 사주고 뭐 이렇게 거래를 도와주는 정도를 하겠다는 클레임을 할 뿐이지 이게 진짜 자기네들이 그 프라이스 리스크, 벌레틸리티, 그 변동성 리스크를 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려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핀테크가 뭐 비트코인이 뭐 가상화폐가 뭐 듣기엔 섹시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회사들이 관심 끄는 도구로서 활용하지 그걸 진짜 자기네들이 구현하는 데 써먹겠다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가려들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전통적 저희 금융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조직 문화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 보면 뭐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 사내 직원들끼리 뭐 영어 이름을 쓴다든가 네, 아니면 뭐 직함을 없앤다든가 네. 그런 이제 지금 현 은행권들이 쇄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이유 배경은 어디 있어요? 금융업 자체가 사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 전체 혈맥 이런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죠. 문화 자체가 풍토가. 그래서 이제 어느 뭐랄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복지부동식으로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해도 되는 이노베이션을 안 해버리고 돌다리로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안 건너는 그런 경우들이 또 은행에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의 은행들도 그런 얘기들 불평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 극단의 보수성은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서 새로운 혁신을 좀 추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가 아닐까. 핀테크란 게 사실은 금융업 플러스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최첨단의 정보 기술을 금융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해보자 하는 건데 직관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아이폰 생각하시면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게 뭡니까? 핸드폰도 더 쉽게 누구나 삼척동자도 터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식의 IT 가이들의 심리학적인 접근을 좀 더 많이 하자 하는 거가 이제 핀테크가 되겠고 기존의 금융업에서는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만 가지고서 완결이 된다고 되게 믿어왔었거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의미에서 그런 직관성 내지 심리학적인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핀테크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조직 문화도 또 그런 식으로 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더불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은행들이 점포를 합치거나 줄이고 있고, 네, 지점들을. 네, 신규 행원들도 사실 공채에서 이제 많이 뽑지 않는 상황이면서, 네, 거꾸로 기존의 어떤, 인력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IT 관련된 네, 인재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은행들에서.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겠죠. 기계로 대체하면서 말하자면 운전할 때에도 내비게이션처럼 AR 이런 게 들어가서 기계가 들어가서 운전을 편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핀테크 서비스를 해서 그 기존의 인력으로 하는 거를 대체하는 결과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완전 대체는 아닌 것 같고 기계들의 보조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경영, 경제나 이쪽 전공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할 건 또 아니더라고요.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한 친구들 보니까는 금융회사 취직했다가 카카오뱅크로 또 최근 들어서 많이 간다고 저한테 소식이 또 와요. 얘네들이 보면은 대학 다니면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문과 쪽 경영 경제 전공하면서도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은 거기서도 또 잘 팔립니다. 테크놀로지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어디에 이걸 써먹을 것인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잘 팔립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카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핀테크 업체로도 그렇게 기존의 전통 증권사에서 그쪽으로 인재들이 또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은행들 얘기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없어요. 네, 체감을 잘 못하는데 네,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 특수성을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대형은행을 제외한 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존폐 위기 설들이 다들 네,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최근 지역화폐 네, 이슈 관련해서 네, 보니까 거기에 진짜 존폐를 지키느냐 마느냐는 네, 지역화폐에 매달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네, 보면은 뭐 강원도도 그렇고 네, 저희가 그 인터뷰에 넣어드린 제주도 그렇고 네, 근데 또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걸 보면은 그 편중돼 있어요. 네, 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조금 좁혀가지고 네, 존폐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네.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나요? 지역 금융이라고 지역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 이분들을 현장에서 케어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금융을 위해서 지역 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도 빠를 테고요. 현지 밀착으로 이렇게 뱅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은행들의 의미가 중요한 걸 거고요. 지금 존폐 위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지역에 계신 그 중소상공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격을 받으셨을 거고, 실물 경제에서 그 직격탄을 같이 맞으시는 게 아닌가, 지역은행에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은행들을 계속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말하자면 뭐 정부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구제해줄 방법이 없는가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뭐 말씀 논의가 되는 거가 지역 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화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품앗이, 두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웃 간에 상부상조하는 거 이거를 화폐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주에 이타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넬 대학교, 아이빌리그 대학이 있는 그 이사카에 보면은 이사카 아워스라고 나옵니다. 달러가 아니고 아워스라는 지역 화폐를 막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1시간 동안 내가 어디서 일을 했으니까 1시간 노동 가치만큼을 그 우리끼리 서로 믿으니까 그죠? 품앗이 하면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믿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을 했어 갑돌이가 그 일한 만큼 뭐 우리가 또 가서 일해 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자기 지역 내에서 인정해주는 화폐 아워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지역 화폐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지역은행이라든가 이런 지역 금융기관들이 좀 뭔가 보장해주는 입장에서 상품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들으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서로 간에 통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하는 질문은 또, 그리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좀만 더 좁혀서 가볼게요. 네, 지난해에 그 제주 지역 화폐가 네, 만들어지면서 네, 제주 지역 화폐 자체가 3,700억 원이면은 큰 규모에 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거기 이제 입찰에 이제 운영대행사로 했지만 결국에는 KB국민은행이랑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최종 그 두 회사가 됐어요. 네, 사실 코나아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뭐 표면상은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뭐 IC 카드를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들을 많이 선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나아이가. 근데 이제 제주 지역에서 좀 나오는 목소리들이 네, 이게 국민은행이랑 이 경기도에 있는 코나아이나 이 회사가 3,700억 원을 네,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금융의 예치 자체가 네, 경기도에 예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익은 사실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 막 그 내부에 그런 지역에서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상황은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지역화폐, 지금 지역화폐 되게 치열한데, 네. 제주은행이라든가 이런 지역은행한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그, 좀 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그걸 조금 좁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나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본, 역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만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뭐 신문을 보시면은 뭐 이게 뭐 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가 또 더 싼 지역 화폐를 했을 때 가맹점 수수료가 뭐 더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수수료 수입 같은 거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 지역은행이 아마 이거를 좀 뭐 그걸 주관하는 회사가 그걸 가져갈 텐데 그 지역은행이 차라리 그걸 갖고서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굳이 그걸 뭐 중앙에 있는 그런 은행 그 지역 바깥에 것으로 가져나가서 할 필요 있느냐, 그러면 지역화폐의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논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자꾸 언급이 되는데, 네, 사실 그 회사가 이 관련된 카드를 만드는 회사라 네,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TNDN이라는 뭐 회사도 있고, 작은 기업인데, 제주도에서 음, 예, 디지털 화폐를 운영했던 작은 스타트업도 있고 한데, 네, 이런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들이 네, 기존 은행권보다 가진 강점을 네. 좀 정리해 주시자면, 기존 은행 대비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 얘네들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혁신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기존의 금융업 대비 보다 직관적인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적인 걸 동원해가지고 기존에 보지 않았던 각도에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더 편리하게 만들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거를 바라본다는 거죠. 맨날 하던 일 하던 분들은요, 그 관성에 어쩔 수 없이 졌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관성에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근데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 내지는 전에 없던 서비스들을 갖고 나온다. 예를 들면은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 보험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손해보험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건 우리 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동물도 얼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 뭐 돼지나 얘네가 뭐 구제역으로 죽었다. 그럼 보험금 달라. 하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돼지 얼굴 찍어가지고 이 돼지가 그 돼지요 하는 게 그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솔직히. 소가 뿔이 어떻게 달렸고, 이 각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가 다 그 소마다 고유하게 된다는 거를 파악한 겁니다, 벌써. 이거 상상을 했겠냐고요, 우리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이제 뱅킹 쪽에서는 상상을 못하던 것들을 이쪽에서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또 얼굴 인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전공이 또 이제 얼굴 디지털 인식해가지고 그 광대뼈가 나온 정도 갖고 리스크 테이킹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남성성 얼굴의 남성성을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리스크 테이킹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사실 그 사람 대출하거나 할 때 얼만큼 이 사람한테 이자율을 차지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가 이제 통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이게 괜찮은지 또 수백만 수천만에 걸쳐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새로 적용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뭐 핀테크 업체에서는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접근법 자체가 다른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빅테크 기업보다 기존의 은행권이 갖는 또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 대비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는 어드밴티지가 뭐냐 생각해 보면은 고객 베이스가 기존에 있다는 거, 안정적이라는 거, 믿을만 하다는 거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왔던 그런 그 레퓨테이션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실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라기보다는 우리 노년층이라든가 장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아직 그쪽에 속해 있다 하는 거가 강점이 되겠죠. 자본력 그런 탄탄한 기반 베이스가 아직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들의 강점 내지는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은 핀테크라고 해서 지금 좀 너무 저쪽에 핀테크 회사들이 부풀려져 가지고 선전돼 있는 점들도 많다 하는 거예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소개하는 많은 책들을 보면 거기에 로빈후드 같은 회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로빈후드의 이런저런 점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수익 모델이 탄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탄탄한 수익 모델이 뭐냐면은 개미들의 트레이딩한 거래 내역 그 데이터를 초단타 매매자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사는 거. 그뿐만 아니라 이 초단타 매매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 개미들 앞에서 프런트러닝이라고 그러죠. 새치기 해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벌금을 냈습니다. 작년의 일인데요. 그런 거가 진짜 탄탄한 수익 구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장 광고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는 그 나름의 장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드밴티지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원래 네. 말도 어려워요. 지급지시 전달서, 뭐 말페이먼트 뭐 그러는데 은행에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금융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거래함에 있어서 나이 데이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네. 이제 빅데이터 기업, 뭐 빅테크 기업들이 네. 열어달라. 그리고 우리도 좀 금융처럼 이런 상품들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네. 그거와 더불어서 네. 꼭 그런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네. 소비 욕구를 네. 간파해서 이제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밥그릇 싸움 같은데 은행은 우리 고유의 우리만 쓸 수 있는 정보였다. 아니다.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도 좀 그걸 좀 써야 된다. 우리도 네. 다른 신생 사업을 하려면 네. 이 상황을 좀 요약이나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말하자면 깔려면 다 같이 까자 그런 거죠. 금융에서 결제를 하는 데이터 어디서 이 소비자가 거래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카드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거를 결제원에서 이걸 다 같이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빅테크 기업들이 사갈 수 있도록 되면은 거래 내역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소비자의 성향들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카드 회사에서는 억울하다. 우리는 끝단에서 판 것만 데이터가 있지만은 쟤네들은 빅테크 기업들, 요즘은 테크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카뱅이라든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가, 얘네들은 여기에 최종 소비를 오기 전에 어느 사이트를 들러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패스라든가 이 길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도 같이 까자. 깔려면 같이 까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한 가지 빅테크의 어드밴티지가 사실은 그런 이전 단계에서 소비자 행동의 심리를 다 데이터화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끝단에서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까는 순간 이제 기존 금융업자들은 너무 불공평하다. 저쪽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재밌네요. 예, 교수님께서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갑을 여는 층은 네, 중자녀층이다. 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네, 고립되는 계층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숙제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34년생이시고, 그런데 정정하시지만은 이 카톡 불편해 하십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이 카톡을 통해서 하면 잘 힘들어 하시는데, 카뱅크를 쓰시겠냔 말이죠. 뭐 K뱅크든 이런 핀테크를 가지고서 쓰시는 게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들 보러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시기에도 대단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 알아서 관리하겠다는데 니네가 뭐 나한테 뭘 자식한테 이것까지 의존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존심 저희들이 또 살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소외가 되시는 핀테크에서 소외가 되시는 계층들,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괄해서 안고 갈 수 있느냐? 사실 다 같이 편하게 잘 살자고 하는 게 핀테크잖아요.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UX가 중요하다고 AI 하시는 분들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노년층, 장년층의 유저는 유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분들의 경험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핀테크, 스마트폰에서만 이걸 갖고서 구현한 거 갖고 자랑할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리테일 브랜치 이쪽에 그분들을 상대로 한 이 서비스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행을 가시는 게 사실 저희 아버님도 은행 가시는 날이면은 이 곱게 단장하시고 막 빼입고서 가시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또 즐겁도록 은행에서는 또 그 노년층 분들한테 서비스 해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라든가 이런 걸 구비하실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화장실 사용 편하게 근처에 놓는다든가,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노년층 분들이 좋아하실 것들을 거기 구비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많이 필요할 거고요. 뭐 흔히들 뭐 은행하고 스타벅스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카페인지 은행인지 모를 정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쓰기에 편한 좋아하시는 그 놀이들 거기다 갖다 놓으실 필요도 있을 거고요. 뭐 다방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럼 하시는 것도 한번 추구해 보실 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제너레이션만 가서 쓴다기보다는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지역 문화를 새로 창출하는 그런,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역 은행들이 새로 살 길도 노년층 분들이 그쪽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겠나 좀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마 사용하게 되면 다큐 엔딩 정도에 들어갈 거라서 네, 어려운 거지만 조금 심플하고 일목요연하게 네.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한국 금융의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필연적으로 적응해야 될 대세입니다. 하지만은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부안해동을 경계하는 선에서
실생활을 편하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발전할 소지가 많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